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지요? 어제 제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제는 방송 끝나고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만큼 체력 안배를 위해서 저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밤새도록 라이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검색창에 이준석이라고만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 홍보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이준석 TV라고 치면은 상단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TV라고 치면은 됩니다. 어떤 후보는 뭐뭐뭐 TV, 뭐뭐뭐 이름 자체 검색해서 안 나오던데 저희 채널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신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인분들에게 직접 채널 링크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준석 TV 검색해보라고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아침 라디오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아침 라디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왜 국민의힘과 단일화하기가 어려운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했어야 됐습니다. 이제쯤이면 좀 이런 논의가 줄어들길 바랬는데 계속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긴 합니다. 어쨌든 자, 오늘 저희 공약 발표도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모든 공약의 근본은 정부조직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정부가 이런 설계에 따라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그 발표를 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4인 경선을 돌파한 후 4인 경선에 참여하시면서 채널A에서 방송하시면서 이준석은 이공계이니까 같이 얘기해보고 AI나 아니면 이런 IT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나머지 대한민국 대선 후보군들이 전부 다 법률가 출신이거나 아니면 관료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번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전쟁 그리고 국제적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런 쪽에 맞는 이력을 가진 분들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의 그런 제안에 대해 가지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잘 검토해서 안철수 의원과 저희가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빅텐트를 같이 할 건 아니지만은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랑 한두 가지 생각이 다른 게 있더라도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 가지고 생각을 모으고 합치고 서로 배울 것이 있다면은 함께 해야 되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과 제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정치의 공간에 대통령 선거에 AI나 아니면은 이런 IT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테이블에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저희 둘은 이공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안철수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과 어떤 행보가 계획이 될 때 저희가 바로 또 이렇게 밤새도록 라이브를 해서 공지하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원 사이트 펭귄 밥주기 언제나 홍보하고 있는데 왼쪽에 지금 펭귄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펭귄 밥주기 그 기능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펭귄 밥주기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 밥주기 기능 지금은 5만 원을 후원하나 만 원을 후원하나 100만 원을 후원하나 같은 리액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부터 펭귄 밥주기 금액별 리액션을 다르게 왼쪽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용이 안 됐는데 내일부터 50만 원, 100만 원 후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리액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대하시고 내일 또 많은 후원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왼쪽에 펭귄 리액션이나 이런 거 어떻게 띄우는지 모르시는 분은요. 저희 후원 사이트에서 설명드리자면요. 사이트 주소가 givemony.kr givemoney.kr 돈달라.kr입니다. 가시면요.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가운데 이글루 그림이던가요? 그 후원하기 그림을 누르면은 후원 바로 손쉽게 카드나 계좌일치, 휴대폰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이 정치인에게 10만 원까지는 후원하시면은 세액공제로 연말에 모두 다 환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도 자동 발급해드리고 저희가 또 그 연말정산 사이트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펭귄이 더 많은 돈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비만 펭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라이브 방송 벌써부터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384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53,000명 정도 선에 지금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독자 수가 최소한 한 10만 명까지 빠르게 도달해야 저희의 공약이나 정책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빨리빨리 전파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Q&A 시간도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Q&A 시간에 실시간 채팅창에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이거 Q&A 시간에 위해 가지고 질문 남기시려면요. 구독을 누르고 5분이 지나면은 오른쪽에 채팅창에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구독 미리 눌러두시면은 원하실 때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밤새도록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는 국민에게 좀 더 필요한 정책 사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저희 정책 방향성까지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정책 픽입니다. 예, 이준석 압도적 효율 정보 만든다. 자, 압도적 효율 정보 만들겠다. 제가 오늘 발표한 공약인데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다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공격하시는 분들도 역시 저희의 항상 든든한 지원군인 또 여성시대나 이런 곳에서 좌표를 찍은 것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이겁니다.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부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부 조직 개편을 공약한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처가 19개가 됩니다. 이거를 13개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이 하나로 합쳐도 될 거를 정말 이익단체나 이런 것들이 끼면서 이름도 업무도 비슷한 부처들을 너무 많이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태만 나면요. 이거 우리 부처 일 아닌데요. 저쪽인데요. 이러면서 서로 업무 분장을 다투고 미루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처명을 보면요. 정말 선거 때마다 뭐 하나씩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길고 혼란스러운 부처명도 간단 명료하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과방인데요. 과기부의 그 정식 풀네임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입니다. 아닌가? 과기정통부인가요? 과기정방통부인가요? 저도 헷갈려요. 제가 과방위원인데요. 엄청나게 깁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는 여성가족 청소년부 이럴 때도 있었을 거고요. 뭐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것도 엄청나게 길죠. 그러니까 뭐 뭘 빼면 누가 반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넣어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짱뽕식 부처 명칭 같은 경우에는 간단 명료하게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요. 저희가 19개 부처여서 10개 통폐합 그리고 13개 부처를 또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안보그룹, 전략그룹, 사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3부총리 제도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폐합해서 13개 부처를 만들고요. 그 3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각각 부총리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휘하에 두도록 하면은 그동안 부처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국무위원을 15명 이상으로 둬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라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각각의 분야를 통할할 3명의 부총리, 즉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두는데 장관 겸임을 하지 않도록 해놔가지고 이게 사실 13명의 장관 그리고 3명의 부총리에서 13+3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고요. 16명이니까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세한을 들여다보면요. 뭐 여가부 폐지 이게 가장 우리 존경하는 여성 시대 아니면은 덕후 이런 데서 가장 좋아하는 공약이죠. 근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여가부는 솔직히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는데 이 여가부가 처음에 호주제 폐지니 뭐니 이런 거 할 때는 나름의 가치가 있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를 어느 정도 양성평등의 가치를 세우는데 제도적인 개선할 때는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가부가 이제 제도 개선하고 나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완전 캠페인 부처로 전락한 거죠. 맨날 뭐뭐 하기 운동 비슷한 거 하고 있고, 여가부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청소년 업무 같은 것도 떼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셧다운제 이런 거, 게임 관련 이런 정책 같은 거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 찾아다니는 신세가 됐다. 그래서 여가부를 없애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가족 업무나 이런 것들은 복지부, 가족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는 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인권하면은 인권은 보편 인권입니다. 왜 여성의 인권만 따로 다룹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로 기능을 이관해가지고 여가부는 우선 간판 내리고, 여가부가 하던 업무 중에 일부는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겠다. 이게 바로 이준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는요. 저희가 이번에 의대 증원 사태에서도 느꼈지만요. 보건과 복지가 같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복지가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 업무를 모르는 기재부 출신 복지 담당하는 장관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의료 문제나 아니면 이 보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사실 북한을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미수복 지역의 개념으로 두고 있고, 북한은 괴뢰 정부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외교 관계가 아니라 통일 대북 관계로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제 입장이 변했다기보다는 외교 통일부로 개편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통일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통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사강 외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 일, 중, 러. 이 네 개의 국가와 남북을 합친 육자의 관계 속에서 이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건 기본인데, 외교부와 통일부가 나뉘어 있으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통일부로 일원화해야지 저는 이런 곤란함이 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외교 통일부로 통합 개편하면은 통일부가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가 뭐 했는지 아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는 그 장관 임명할 때 그분이 뭐 유튜브를 많이 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된 거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부처로서 돈만 날려먹고 있었다는 인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 모드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통일부가 이제는 외교 통일부로 통합 개편되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반응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요, 사실 이런 공약을 내면요, 누군가는 아쉬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외교 통일부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통일은 남북 간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 이런 거, 저희가 몰라서 이런 것들 통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힘없는 약소 부처로 있었던 통일 업무를 큰 부처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쾌도난마의 자세로 결국은 이렇게 밧줄이 이렇게 막 얼기설기 얽혀 있으면요, 이거 하나씩 깔려 그러면은, 특히 팽팽한 장력이 가해지는 동안에 하나씩 깔려 그러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칼을 뽑아가지고 훅 내리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쾌도난마의 자세로 저희가 이런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또 여기에 더하면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 환경, 해수부 이 기능을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교육부, 과기정보통신부 이 둘을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각각의 의미를 보면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통합 재편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국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모두 국토개발, 교통인프라, 해양자원, 환경보호 등 서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을 아예 제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거지 조직의 업무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극강의 효율성, 압도적 효율성을 위해서 재편하겠다는 거고요. 자, 산업통상자원부랑 중소벤처부를 먼저 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위 우리 국회는 중벤부라 그러거든요. 중벤부 모두 산업정책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담당하는 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지원산업 같은 것도 그렇고 파편화가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중복되는 업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서로 미루기 없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기능 같은 경우에는 외교와 긴밀하게 다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상무부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 그리고 통상 이게 분리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외교통상부가 같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도 우리가 트럼프와의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외교와 통상 업무가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통상 업무는 외교통일부 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통일통상부라고 이름 짓지 않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냥 부처 이름이 길어지는 게 싫습니다. 그냥. 그래서 부처 이름 무조건 짧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외교통일부도 그냥 외교부로 이름 하려고 그러다가 통일이 사라진다고 또 뭐라 너무 할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외교통일부를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외무부로 바꾸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벤처기업을 합쳐가지고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하는데요.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할 거고 너무 해상풍력하자고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 환경부 얘기할 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금 사실 업무 분장이 되게 특이한 게요. 우리가 보통 물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댐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댐에 해당하는 업무 같은 것들이 지금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뭐 국토부 이런 곳들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환경부가 물 관리나 이런 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계속 환경부 쪽으로 많은 걸 이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효율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환경부까지 포괄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 전기차에 우리가 보면 충전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 충전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교통에 대한 부분에 가까운 건데 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 때문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여기저기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든 업무 분장을 떼내가기 위한 경쟁 속에서 이 도맡은 업무지 실제로는 국토, 교통 업무와 맞닿아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전기 충전기 이런 업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저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쨌든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국토부가 이제 관할하는 곳일 텐데 그런데 거기 가면 또 전기 충전기 이런 것들은 다 환경부가 설치하고 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해서 관리해야지 관리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인데요. 교육과학부로 통합 재구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교육부랑 과기정통부가 모두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도 업무가 중복인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 정책 추진의 집중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교육부가 관할하는 대학이 있고요.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부분의 대학들을 지금 관리하고요. 과기정통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4대 과기원을 관리합니다.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곳들이죠. 카이스트, 그리고 광주과기원 지스트, 그 다음에 대구 경북과기원 디지스트,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이런 곳들은 대학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아니라 과기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도 부처에 따라 가지고 칸막이가 나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때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억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해서 로고도 기억 이렇게 생겼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전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형태로 다시 통합되는 것이 옳다 보는 것이 앞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의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 속에서 칸막이가 없어야만 저희가 인재 양성에 최대한 많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저희가 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정책이 최대한 대학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자 보세요. 농림, 축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놨고 이걸 이름이 너무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차 산업부로 부처명을 바꿨습니다. 1차 산업부로 부처명을 바꾸고 해양수산부가 보면은 해운 항만에 관한 기능과 수산의 기능이 있거든요. 수산은 어업이잖아요. 근데 항만과 어업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의 수산 업무를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갖다 붙여가지고 1차 산업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1차 산업부라는 이름이 다소 이질적일 수 있는데요. 뉴질랜드의 Ministry of Primary Industry라고 1차 산업부라는 부처명이 있는 부처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름을 쓰는 건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요. 수산은 이제 어업에 해당하는 거니까 1차 산업부로 옮기고요. 해양에 대한 부분 중에 항만이나 아니면은 해운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부로 교통의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고 부처 자체는 이제 통폐 앞에서 없어지는 형태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해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방법은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19개 부처를 13개의 부처로 개편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니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앞으로도 듣겠습니다만은 정부의 효율화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현재 아까 그 댐 관리제가 얘기했었는데요. 나라에 큰 문란이가 나도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전화하면 어디 담당이다 어디로 문의해라 서로 책임 권한 갖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댐 중에서 우리가 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목적 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댐 중에 전기 발전도 하고 그리고 용수도 이렇게 다루는 댐들은 그러니까 수력발전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산하죠.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고요. 생활이라는 공용용수댐 같은 경우 공업용수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댐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부에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댐이 많은 데가 어딥니까? 그 양평에서 올라가면 북한강이 있잖아요. 북한강에 가면은 뭐 한 3-4km마다 5km마다 댐이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그 댐을 보면요. 강원도에 있는 댐이라도요. 그 춘천 앞에 있는 댐들이라도 의암댐이랑 춘천댐은 산자부. 소양강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파편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댐 방류하려고 해도 주무부처인 환경부, 뭐 홍수조절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또 관할 지자체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댐 방류를 하기 위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굳이 이러지 말고 댐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해가지고 관리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부처들 이름이 참 복잡한 경우 많아요. 행정안전부 이런 부처. 저희는 그냥 이름을 과거처럼 내무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희가 문화로 이름 바꾸면 되겠다. 왜냐? 체육인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입김이 세시기 때문에 이 체육이라는 거 꼭 넣은 것 같지만은 사실 문화와 체육이 저는 동격이라 보기는 어렵다. 문화 안에 체육이 좀 내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관광은 좀 뜬금포입니다. 관광진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산업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 문화체육관광으로 넣는 것 자체가 좀 뜬금포긴 한데 저희는 그래서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할 거고요. 이름부터 조직 구성까지 슬림하고 극강의 효율성을 남겨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살펴보면 부처 말고는요. 국가안보실도 폐지하고 공수처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계엄 국면에서 공수처는 정말 이 중차대한 수사를 하기에 너무나도 조직이 미약하고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줬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예산과 사람을 때려박으면 나아질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아니라
제2검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부처 간 알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하겠습니다. 원래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를 담당하고요. 권익위는 부패, 민원, 고충 처리인데요. 두 기관 모두 국민의 권익을 지킨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로 통합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줄줄이 짚고 나니까요. 그동안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처들이 많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진짜 이 정부조직법 개편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이거 꼭 개편했던 제가 얘기했더니만은 이분은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가부 폐지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요. 여가부 폐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미 여당 장악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정부조직법을 올릴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핸드폰에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2번이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부조직법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연락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속설로 알려진 것처럼 정부조직법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바꿔보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사실에 아주 부합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노력들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너 나중에 대통령 돼봤자 의석수가 부족해서 어차피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웬만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야당이 드세워도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선거 직후에 들어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지라도 대통령 뜻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 관례도 윤석열 대통령은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바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윤석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를 보셨던지 간에 아마 가장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누르신 분 있다면은 자, 이런 방송, 정책에 대해서 정말 썰 열심히 푼 이런 방송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원하게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죠. 예, 아직까지 관망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 정책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책픽 주제 저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수형의 끊임없는 구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누구보다 바쁘게 공약을 내고 계신 분인데요. 김문수 후보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 세대결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1차원적인 곳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속내가 너무 빤히 보이는 공약들인데요. 여군 비율을 현재 11%에서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자는 저희 여성희망복무제에 대한 생각이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저는 여성희망복무제에 있어서 그 한 3가지 정도 공무원 직군, 소방, 경찰, 교정 직군에 있는 분들은 남녀 불문하고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법론적인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30%까지 김문수 후보가 늘리겠다는 건 밝히지 않았는데요.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그러니까 드론병 같은 거겠죠. 군사검찰, 정훈, 행정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을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행정이나 군사경찰, 정훈에다가 여성을 다 넣겠다는 거는 글쎄요. 이게 우리가 전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비율이 확대될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처우를 약속하고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번 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다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군 가산점을 건드리는데 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 비슷하게 갑니다만은 이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헤드라인 뽑기용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문수 그 후보가 어떤 지지층을 노리고 이런 공약을 하는지 솔직히 좀 헷갈리는 게 고령층 무상버스 얘기하시다가 그다음 반값 월세촌 얘기하시다가 여성군이 늘리자고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대 간 선심용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약간 의문이다 이런 거고요. 또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선택했을까요? 윤상현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탄핵 반대 입장에 가까운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그 밖에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모아 짚어보는 시간 이슈 픽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픽 함께 보시죠.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 이건 저와 상반된 길을 걷고 계신 모 후보님 얘기인데요. 정책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고 계신 그분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재 대표와 정규재 주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그동안 중도층 잡으려다가 전통 지지층 다 날리는 수준의 행보도 많이 보이긴 했거든요. 지난 2월에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부에서도 한바탕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옛날에 DJ 대통령이 DJP 연합한다 그러면서 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을 꾀했던 1997년에 15대 대선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보면요. 사실 자민련을 끌어들이기 가지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중도 우파 주장, 이런 우클릭 행보 사실 정작 호남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조갑재 대표님과 정규재 대표가 만난 것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요. 사실 이 만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안에 이제 극좌는 없다라면서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대부분의 극좌 세력이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솔직히 말하면요. 본인이 극좌니까 극좌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원래요. 극우인 사람들이 보통 나는 중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극좌입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극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 돈 퍼주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극좌적 정책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극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극좌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왼쪽에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옛날에 진중권 교수님이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내가 극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딱 서서 내 오른쪽을 봤을 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최고 극우란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왼쪽으로 보니까 극좌가 없네 이런 거는 본인이 가장 왼쪽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극좌임을 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뭐 하여튼 정규재 비필 만났는데요. 정규재 비필이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하신 게 있는데요. 친일파 등 과거사와 이념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이제 했다는데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크게 신뢰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뭐 한다고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뭐 이렇게 기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니 정규재 주필이랑 조갑재 대표님은 저도 지난주에 같이 식사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일정을 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만나면은 그냥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듣는 정도지 여기서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얘기를 긴밀하게 나눠도 제가 오픈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정규재 주필이 제 이야기도 좀 했다고 해가지고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한동훈, 홍준표 지사와 먼저 단일화를 한 다음에 먼저 단일화를 한 다음에 2차로는 이준석과 단일화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들은 봤는데 뭔가 구도가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다르게 가는 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홍준표, 한동훈 지사와 먼저 단일화한 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단일화한 다음에 2차로 이준석과 단일화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들은 봤는데 뭔가 구도가 다르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좀 빅텐트 할 생각 없으니까요. 근데 뭐 어떻게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으니까 뭐 제가 나중에 정규재 주필께 전화드려가지고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지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빅텐트론 같은 경우에 저희 개혁신당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저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서 과학기술이나 AI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선판에 더 많은 주제가 나오기 위해 안철수 의원 정도 되는 분, 같이 할 만한 얘기가 있는 분과는,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 가지고 완전하게 계엄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보내신 분, 탄핵 찬성의 입장을 선명하게 보내신 분,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제가 이번 판국에서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 있다면요, 꼭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20픽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와 통화한 이유는? 자, 이 주제는 제가 홍준표 후보와 통화를 하긴 했거든요. 제가 단순히 경선 4인 안에 드신 걸 축하하기 위해서 안부차 연락을 좀 드린 겁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몇몇 분들과 앉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국민의힘 후보 4인 경선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득표율이나 이런 걸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 시장한테 홍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몇 등 하셨어요? 이러고 몇 프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던 겁니다. 근데 홍 시장님이 대충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주셨지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하는 건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덕담으로 제가 아니 그 하실 거면 1차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빕니다, 그렇게 기원합니다 했는데, 그걸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빅텐 트론의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랑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면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홍준표 시장하고는 제가 주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대선 국면에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홍준표 시장과는 교류를 평소에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다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이제 대선이 정말 40일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는 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1차 경선은 앞서 언급한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4명이 들어갔는데요. 규정상 득표율이랑 순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세미티님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이준석 후원에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100만 원이면은 개당 500원 정도 하는 편지가 2,000통 정도 저희가 보낼 수 있겠네요. 100만 원이면은. 그래서 2,000통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손편지를 더 발송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각 캠프에서 우리가 1등 했다고 너도 나도 신나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언론 취재에 의해 전해지는 바로는요, 1위부터 3위까지가 근소한 격차를 보이면서 초접전 양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을까 싶은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요. 13%대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세 후보가 비슷하게 나왔고, 안철수 후보만 9.12로 1%로 4위를 기록했네요. 초접전 양상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수지가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접전. 예. 어쨌든 윤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눈꼴 사나운 정도의 친윤 행보를 해오던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은 하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각을 세우고 비판하고 탄핵 찬성에 나섰던 안철수 후보가 4인에 들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윤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탄핵 찬성파들이 탄핵 반대파보다 실제로 어느 정도 힘을 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2차 경선은 당심 50%, 일반 여론 50%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3명이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이면은 결과가 예측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 50% 과반이 나오면 3차 경선까지 안 가고 후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과반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득표율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건데요. 저분들의 실책보다 제가 잘하면 무당층이나 중도층 분들이 제게 더 관심을 가져주겠죠. 그런 생각하고요. 2차 경선 토론회를 국민의힘에서 1대1 마스 토론 비슷하게 했는데요. 역시 그 한동훈 대 홍준표 후보가 가장 볼만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지명을 해가지고 길게 토론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택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책임을 물려는 배신자 프레임을 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또 팽밥 회원님, 여기는 그러니까 팽밥 회원님께서 100만 원을 이렇게 후원이 됐습니다. 오늘 100만 원짜리 후원이 이렇게 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후원을 안 해주신 분들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을 참조하시면서 기브머니.kr 펭귄밥 주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후원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제 아내와 한동훈을 지지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또 왜 이런 얘기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선택한 건 또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는데요. 2차 AI 설전 가는 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지목하자 지금부터 AI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위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의 후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만도 들어오고 10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댓글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라오고 5,500명이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6,000명 한번 찍어봅시다.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주시고요. 한번 6,000명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대선 토론회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자 후보자 토론회를 총 4회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초청 대상 후보자, 그러니까 저,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3명 거기다가 정의당 후보까지 해가 4명은 3회 토론을 하게 되고요. 초청 외 후보자 대상 토론, 여기가 이제 좀 마이너리그라고 우리 가끔 얘기하는 군수 후보 토론회가 될 텐데요. 여기가 한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토론은 5월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데요. 제가 나갈 수 있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저희는 저희 득표율 지금 잡히는 수치와 관계없이 초청 대상입니다. 초청 대상은 국회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그리고 직전 대통령 선거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 그리고 언론기관이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해서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추천 대상인데요. 저희 개혁신당은 5% 이상의 평균 지지율에도 들어가지만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3%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토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세요. 이준석은 무조건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토론하는 자리에 나간다. 이거가 확정입니다. 어쨌든 초청 대상 후보자는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에 이제 확정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나가면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토론 전략은요, 전략이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해 주셔가지고 그때까지 저희가 원활한 선거 캠페인 할 수 있도록 기름을 재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름을 많이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선거에 대해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들 다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확인 후에 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확인 후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볼까요? 자, 민주당에서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 같은데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무상교육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5년 미만의 초보 의사들만 계속되는 병원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공공의대, 공공의대. 이거 말은 좋지만요, 이게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의료원 이런 거 좋아하시고 하는 건 아는데요. 성남시장 때 성남의 의료 공공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행정 능력은 물음표 그 자체입니다. 이분이 뭐 공공 배달앱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도 사실 성공시키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분이 공공 뭐 해가지고 사실 성공한 사례를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실제적인 건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봅시다. 자, 지난 10수년간 심화되고 있는 교권 상실 및 학교 시스템 부재에 관해 어떤 정책적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임기 내 해결 과제로 삼을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교권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5번째 공약이던가요? 아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쯤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약 발표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교권 상실 문제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교실을 떠나야 하고 너무나도 아이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던 분들이 교권 상실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교사로서의 꿈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약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하루에 하나씩 발표하거든요. 내일은 저희가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 구미, 창원, 포항, 울산, 그 다음에 여수,
군산에 해당하는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곳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어가지고 러스트벨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저희가 내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공약 낼 건데요. 곧 있으면 교육에 대한 공약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자. 이번에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통계청이 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보님의 해안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수치 조작이나 통계 조작 같은 걸 극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뭐 이거잖아요. 그 어릴 때 성적표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은 그 숫자 그 칼로 긁어가지고 바꿔놓고 이런다고 해서 자기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인 사람이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해놨으면은 이거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건 꼭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공약 뺏기는 X 때문에 청천히 공약 공개하시는 건가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공약을 철저히 설계하고 계속 검증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 지하철에 ATO 기능이 있음에도 유인운전하는 것을 신분당선의 무인운전과 비교하시며 비효율의 예시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서울 지하철에 적용된 열차 제어 시스템 ATC, ATP, ATO는 안전한 유인운전을 위한 시스템이며 신분당선 인천 2호선에 적용된 CBTC 시스템 하에서만 무인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시스템 전면 개량이 무인운전이 가능하다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ATC, ATP는요, 사실 이게, ATC와 ATP는 일반 철도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무궁화호나 일반 철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통제 시스템이고요. ATS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ATO는 오퍼레이션까지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 운전이라고 봐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BTC는 약간 다른 게, CBTC는 이제 폐색 구간이라고 하죠. 이 폐색 구간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차 선로를 잘게 나눠가지고, 이 구간 안에 열차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폐색 구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게 ATC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CBTC는 뭐냐면요. 폐색 구간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와 열차 간의 간격을 감지해 가지고 이렇게 열차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CBTC 같은 경우가 어디 적용되어 있냐면요. 9호선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호선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9호선 참 신기하게 그 전광판 안내판을 봐도요. 그 급행열차가 일반 열차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일반 열차가 떠나고 난 다음 바로 띵띵띵띵 울리면서 급행열차가 들어오는 경우를 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CBTC는요. 그 커뮤니케이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앞 차량에서 통신하면서 충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냥 계속 뒤에 줄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호선 타보시면은 역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기다리는 차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TC 기반으로 하는 게 이거는 폐색 구간을 나눈 데 있어가지고 이동 폐색 방식으로 하는 데서 하는 거고요. ATO는 솔직히 다른 방식으로도 구현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ATO는 2호선이나 지금 나머지 호선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물론 서울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 이런 데는 반자동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누르고 가가지고 도착하면 문 열어주고 다시 출발하면 누르면 이렇게 반자동인데 솔직히 반자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다. 신분당선은 예를 들어 신분당선도 CBTC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보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보면은 또 질문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의견이 들어왔네요. 9호선은 CBTC가 아직 적용 안 됐고 거리 측정만 돼 있군요. 거리 폐색만 쓰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CBTC는 아직까지 적용 안 됐고 ATO 상태인데 ATO인데 9호선도 자동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어쨌든 CBTC 기반으로 지금 9호선을 전환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요. 후보님 생각이 궁금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제 없애는 건 좋은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가가지고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안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실인데 사람의 평가를 훼손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 누군가에 대해서 이건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갑자기 야이 누가한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자꾸 민감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유포한데 저 사람은 뭐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 이혼한 분이 맞으면 사실 적시겠죠. 그리고 허위 사실도 아니고 진실한 사실인데 이걸 적시했을 때 이혼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제는 사회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거는 좀 법률가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뭐라고 할까요? 개방적인 상황 아닌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성소수자야라는 것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여기 301호에 사시는 분은 뭐 성소수입니다. 이런 거 붙였을 때 이게 과연 이게 그러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냐? 이건 약간 헷갈리는 문제긴 한데요.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시하는 문제라면은 저는 당연히 조각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이런 사실에 해당하지만 공연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중에서도 명예훼손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저랑 이것 때문에 천하람 의원이랑 길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거 내용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대선거에 넣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50분 가까이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밤 10시엔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